안녕하세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매일 먹으면 병원 갈 일이 없어진다는 그런 속설 때문일 텐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과일, 토마토의 숨겨진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게 단순한 속설일까요? 아니면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오늘 탐구를 통해서 토마토의 진짜 효능은 뭔지, 또 어떻게 먹어야 그 가치를 100% 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오히려 피해야 할 경우는 없는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식탁 위에 그 토마토 다시 보게 될 준비 되셨나요? 그럼 가장 먼저 토마토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 성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들을 보니까요. 하나같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을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토마토의 그 상징적인 붉은색, 그거 만드는 성분 맞죠? 네, 맞습니다. 라이코펜. 이게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의 일종인데요. 근데 단순한 색소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세포가 늙고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방패 역할, 그런 걸 하는 거죠. 활성산소라고 세포를 공격하는 물질들을 중화시켜서 노화 관련 질병이나 만성염증 위험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요. 와,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춘다. 이것만 해도 되게 놀라운데요. 근데 암 예방 효과에 대한 언급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네요. 특히 전립선암 관련 연구가 좀 눈에 띄던데요. 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라이코펜이 면역 체계를 좀 강화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요. 라이코펜이 암세포로 가는 혈액 공급을 좀 방해해서 증식을 막는다. 이런 메커니즘이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암을 다 정복한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식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죠. 아, 그렇군요. 눈 건강에 좋다는 루테인, 지아잔틴 이야기도 있네요. 나이 들면서 걱정되는 시력 감퇴나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된다니? 이거 정말 쏠깃한데요? 게다가 루테인은 혈압이랑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낮춰준다니? 진짜 팔방민이네요. 그렇죠. 비타민C를 비롯해서 각종 비타민하고 미네랄도 빼놓을 수가 없죠. 비타민C도 역시 강력한 항산화제이면서 면역 기능 지원하고 염증 반응 조절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거든요. 거기다가 칼로리는 낮고 수분하고 식이섬유는 풍부하니까 체중 관리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야,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점이 많은데요. 근데 세상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토마토도 어떻게 먹느냐 혹은 누가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거나 좀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료에서 강조하는 오히려 피해야 할 조합, 꽝조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바로 설탕이네요. 저 어릴 때 토마토에 설탕 쏠쏠 뿌려 먹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이게 왜 안 좋은 조합인 거죠? 네, 그 익숙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영양학적으로 보면 설탕하고 토마토의 만남은 그렇게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 B군이 우리 몸이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설탕이 몸 안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려면 바로 이 비타민 B군의 도움이 필요해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토마토로 섭취한 비타민 B군이 설탕 대사에 쓰이면서 정작 우리 몸에 필요한 다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달콤함은 얻지만 토마토의 중요한 영양소 흡수율은 떨어뜨리는 셈이에요. 맛있게 먹으려다 오히려 영양소를 놓치게 되는 거군요. 이건 진짜 기억해야겠는데요. 그럼 두 번째 주의사항은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네요. 이건 특정 질환하고 관련된 거니까 더 신중하게 들어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전혀 문제 안 되는데요. 콩팥 기능이 좀 많이 저하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콩팥이 혈액 속 칼륨 농도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을 못해서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확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 이름만 들어 좀 심상치 않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 건가요? 고칼륨 혈증은 근육이 약해지거나 마비 증상이 올 수도 있고요. 심하면 부정맥이나 심장 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는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은 토마토 섭취를 좀 제한해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콩팥 기능이 정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칼륨을 좀 많이 먹어도 콩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특정 상황에 대한 주의사항이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점 명확히 해야겠네요. 마지막 주의점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공복에 먹는 경우예요. 이건 토마토의 그 신맛이랑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토마토에는 시트루스산, 말릭산 같은 유기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특유의 상큼한 맛을 내는데 바로 이 산 성분이 식도 점막을 직접 자극할 수가 있어요. 특히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이 자극 때문에 속쓰림이나 통증 같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죠. 또 덜 익은 토마토에 많은 탄닌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어서 역시 좋지 않고요. 그럼 역류성 식도염 없는 사람이라도 아침 빈속에 토마토만 딱 먹는 건 좀 피하는 게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같은 이유로 공복 상태에서는 위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속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껍질에 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은 위산이랑 만나면 좀 덩어리지면서 응고되어서 소화불량이나 배가 좀 더부룩한 느낌? 그런 거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들은 가급적이면 빵이나 달걀, 샐러드 같은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거나 아니면 식사 다 하고 나서 디저트로 즐기는 편이 위장에 부담을 덜 준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피해야 할 점들을 알았으니까 토마토의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조합, 이른바 꿀 조합들을 알아볼 차례군요.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이 좀 의외인데요. 바로 소금입니다. 설탕 대신 소금을 약간 뿌리라니 보통 건강 생각하면 소금부터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죠. 근데 여기에는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약간의 쩐맛은 오히려 토마토 본연의 단맛하고 감칠맛을 더 강하게 느끼도록 해줘요. 뭐랄까 미각의 대비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둘째는 토마토의 풍부한 비타민C 있잖아요. 이게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돼서 파괴되는데 소금을 살짝 뿌려주면 이 산화를 좀 늦춰줘요. 비타민C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맛도 살리고 영양소 파괴도 막아준다니 그것만으로도 솔깃한데요.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 이야기도 중요해 보여요. 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까 토마토에 칼륨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이랑 짝을 이뤄서 체액 균형을 맞추고 신경, 신호 전달, 근육 수축, 혈압 조절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토마토만 많이 먹으면 일시적으로 칼륨 섭취량이 늘어나는데 이때 적절한 양의 나트륨, 즉 소금이 함께 들어가면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을 맞춰서 에너지 대사를 더 원활하게 돕는 효과가 있어요. 마치 시소처럼 균형을 딱 맞춰주는 거죠. 그럼 소금을 얼마나 뿌려야 할까요? 너무 많이 뿌리면 또 오히려 해로울 텐데요. 자료에 따르면요, 일반 토마토 한 4, 5개 정도에 소금 반 티스푼, 그러니까 정말 한두 꼬집 정도, 그걸 자른 단면에 살짝 뿌리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요. 이 정도의 적은 양은 토마토 속 칼륨의 이뇨작용, 그러니까 몸 밖으로 수분을 배출하는 작용 덕분에 과도하게 체내에 쌓이지 않고 배출되니까요. 건강한 성인이라면 혈압 걱정 없이 시도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꿀 조합은 가열조리, 즉 익혀 먹는 겁니다. 이건 라이코펜 흡수율이랑 관련이 깊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토마토를 익혀 먹는 것의 가장 큰 장점, 바로 라이코펜 흡수율의 극적인 증가입니다. 토마토 세포벽이 생각보다 꽤 단단한 편인데 열을 가하면 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라이코펜이 쉽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빠져나온 라이코펜은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되는데 연구에 따라서는 생으로 먹을 때보다 흡수율이 무려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화 방지나 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익혀 먹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죠. 4배 이상이요? 와, 이거 엄청난 차이네요. 근데 가열하면 비타민C 같은 다른 영양소는 좀 파괴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가열 과정에서 일부 손실될 수 있어요. 이건 뭐랄까 일종의 트레이드오프라고 볼 수 있죠. 비타민C 섭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생으로 먹는 게 좋고요.
라이코펜의 항산화나 항암 효과에 더 주목한다면 익혀 먹는 게 효과적인 거죠. 어떤 효능을 좀 더 우선시할지에 따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익혀 먹으면 감칠맛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마치 천연 조미료처럼 쓸 수 있다고요. 네, 토마토에는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요. 이게 바로 감칠맛을 내는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MSG, 그 글루탐산 나트륨의 글루탐산이죠. 그래서 토마토를 뭉근하게 익히면 자연스러운 감칠맛이 확 우러나와서 다른 인공조미료 없이도 요리의 깊은 맛을 낼 수 있어요. 자료에서는 김치찌개에 잘게 썬 토마토를 넣으면 짠맛은 줄이고 풍미는 살릴 수 있고 카레에 넣으면 꼭 전문점 카레 같은 깊은 맛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더라고요. 오, 김치찌개나 카레에 해장라면에 토마토를 넣는 것도 재미있는 팁이었어요.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니 정말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숙취의 주된 원인 물질이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인데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바로 이 아세트알데히드의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장라면에 토마토를 좀 넣으면 그 얼큰함에 개운함 그리고 숙취 해소 효과까지 더할 수 있는 거죠. 괜찮은 방법이에요. 가열 조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꿀조합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는 것이네요. 특히 볶는 방식이 좋다고요? 그렇습니다. 라이코펜 흡수율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비결이죠.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예요. 즉,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물에 삶거나 찌는 것보다는 기름이랑 같이 조리할 때 우리 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토마토 계란볶음이라든지 토마토 소스 파스타 같은 요리가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좋은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토마토를 주로 생으로 먹는 문화권에서는 볶거나 익혀 먹는 게 아직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생으로 먹으면서도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일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네 번째 조합, 견과류가 등장하는군요. 네,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견과류에는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바로 이 지방 성분이 기름 역할을 대신해서 지용성인 라이코펜의 흡수를 돕는 거죠. 생토마토를 샐러드로 먹거나 간식으로 먹을 때 견과류를 한 줌 곁들이면 번거롭게 조리하지 않고도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견과류 자체가 가진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일석이조죠. 특히 호두가 좋다는 언급이 있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호두는 다른 견과류에는 좀 드문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 줄여서 ALA라고 하는데요. 이게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ALA는 혈중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데 특히 효과적이어서 심뇌혈관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울토마토 몇 알이랑 호두 한 줌. 이거 정말 훌륭한 건강 간식 조합이죠? 그렇네요. 생으로 먹을 때 좋은 마지막 조합은 올리브유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까지 인용하면서 추천하던데요. 토마토를 으깨서 올리브유만 뿌려 먹어도 좋다니 이거 정말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같아요. 맞습니다. 올리브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그 자체로도 건강 효능이 아주 뛰어난 식품이죠. 주성분인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심장병이나 암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랑 올리브유의 올레산, 폴리도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자, 이제 토마토의 효능부터 좋은 조합, 나쁜 조합까지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정보 몇 가지만 더 짚어보죠.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권장 섭취량 같은 게 있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일반적인 크기의 토마토는 하루 2개 이하, 그리고 방울토마토나 대추방울토마토처럼 작은 품종은 하루 15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일반적인 권장량이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전체적인 식단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겠죠. 모든 과유불급이니까요. 그렇죠. 좋은 토마토 고르는 비법도 궁금해요. 마트에 가면 크기도 색깔도 정말 다양한데 어떤 걸 골라야 실패 확률이 적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모양이 좀 둥글고 균일하면서 표면에 흠집이나 물은 곳 없이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크기에 비해서 좀 묵직하게 느껴지는 것이 과육이 풍부하다는 신호고요. 꼭지 부분도 중요해요. 시들지 않고 푸릇하고 곰팡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재미있는 팁 하나는 꼭지 반대편 배꼽 부분을 보면 희미하게 노란색 별 모양 선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 선이 크고 진할수록 당도가 높고 맛있는 토마토일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다음에 장 보실 때 한번 관찰해 보세요. 오,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꼭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럼 사온 토마토는 어떻게 보관하는 게 최선일까요? 보통 냉장고에 넣잖아요. 네, 많이들 그러시는데 의외로 냉장 보관은 토마토의 풍미를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토마토 특유의 향을 내는 화합물 생성이 멈추고 당도도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실온, 한 15도에서 25도 사이에 보관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지 않게 놓고 꼭지가 아래로 가도록 두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너무 더운 곳이나 직사광선은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하고요. 신문지에 하나씩 싸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비롯해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덕분에 노화 방지, 암 예방, 심혈관 건강, 눈 건강 등등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 몸에 유익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설탕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 B 흡수를 방해하고 만성콩팥병 환자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섭취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 공복 섭취도 피하는 것이 좋다는 점. 반면에 소금을 아주 약간 사용하거나 열을 가해 익혀 먹거나 특히 기름과 함께 생으로 먹을 때는 견과류나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핵심 영양소인 라이코펜 흡수율을 비약적으로 높여서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죠?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토마토 하나를 대하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지셨을까요?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토마토를 어떻게 새롭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하고요. 예를 들어 매일 먹는 찌개나 볶음 요리에 토마토를 조금 더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마시던 주스 대신에 방울토마토랑 호두를 간식으로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샐러드 드레싱을 올리브유 기반으로 바꿔보는 작은 시도도 좋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에 어쩌면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토마토의 세계를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